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로를 맞고발한 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정부 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서요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40분간 정말 큰 소리로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감사한신 중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들어가지 않으셔야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뭐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관련 내용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전선이 굉장히 확대된 것 같은데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두 사람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자, 쟁점이 뭔지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 쟁점이 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먼저 심재철 의원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 정부의 시스템 디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접속해서 약 100만 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이 이게 불법일 수 있겠다, 불법이겠다라고 인식을 했는가 예. 하는 이른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인 다툼에서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재철 의원이 이제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사용이 그렇다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가 여부가 또 이제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죠. 예. 심재철 의원은 주말이라든지 또 이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밤 11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 클린카드를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라면서 또 사용 시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 맞지만 어떤 업무 관련성 부분이 소명된다면 문제는 없다. 뭐 사유서와 함께 됐다. 뭐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검찰 압수수색에 관련된 부분인데 심재철 의원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면서 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압수수색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정치 쇼이고 물타기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어떤 그런 압수수색 그런 문제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 라면서 팽팽하게 이렇게 맞섰습니다. 대략 그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위법성 여부, 그러니까 불법성 인식 여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두 사람의 공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컴퓨터 사용할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5번의 과정은 지금 보신 게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시면은 감사한 시간에 써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받으신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 시연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공개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막았습니다.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달걀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걸 보고는 누구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들을 주어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아무런 표시 없다는 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가 접속했던 파일 중에서 해당됐던 문제됐던 그 파일은 지금은 삭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렛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에요.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뭐 대정부 회의 결국 두 사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의 이 설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다 있는 얘기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공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비판을 해주시죠. 먼저 차 교수님. 예, 저는 어제 그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떠올린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태산명동 서일피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산이 떠나갈 정도로 진짜 뭐 세상이 완전히 떠들썩였는데 나온 것은 겨우 지 한 마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심재철 의원이 지금 디브레인에 접속해서 지금 내려받은 그 이 정부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썼던 뭐 이런 업무 추진비 내역 같은 걸 공개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인 만큼 어제는 뭔가 좀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거의 430조 가까이 되는데 예. 막대한 그 예산 낭비라든지 구조적인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이 그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의 내역의 공개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그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이 그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정치적 쟁점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이 정도는 뭐 국회 상임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해도 될 문제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그 치대간 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야당의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은 좀 정치적 공세를 위한 공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아주 큰 문제점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정부 측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국가 아니나 기밀 뭐 여러 가지 또 이 뭐 세세한 이 고위직 인사들이 동선이 노출됨으로써 상당히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상당히 우려들을 내놨었는데 어제 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때까지 내온 내용 정도는 충분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예. 그것을 갖다가 모든 것 갖다가 국가적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공안 개념으로 몰아가는 것은 예. 그것도 조금 심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태산명동 서일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 여야 간 충돌이 아니라 예. 그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간의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야당과 청와대, 정부와의 충돌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당이 이 청와대 정부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아까 소중석 국장이 세 가지 쟁점 정리해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쟁점, 예. 이제 위법성 여부 또는 위법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질문하셨잖아요. 예, 예. 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공방을 이렇게 보면 김동연 부총리도 심재철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담을 튀어넘어가서 자료를 훔쳐갔거나 불법 해킹을 해서 자료를 훔쳐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김동연 부총리의 마지막 부분 어쨌든 다운로드 받은 거 불법이다. 그리고 돌려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현직 국회의원을 사건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하고 기재부는 고발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과연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는가? 정부가. 더구나 설사 그 김동연 부총리의 주장대로 심재철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이거 불법인 줄 알면서 비인가 정보인 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 정보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법인 줄 알고 다운로드를 받았다 칩시다. 김동연 부총리의 주장대로 왜 받았겠습니까? 그거 어디 가서 엿바꿔 먹으려고 받았겠습니까? 예. 결국은 국정감사를 이 기재위원으로서 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료가 있어서 본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백보양보에서 김동연 부총리 얘기대로 위법성을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공익적 성격의 위법성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정황상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재부는 고발부터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시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대응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 위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쟁점은요.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 추진비의 적절성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의원과 김 부총리 많은 말을 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산 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죠.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 활동하시면 쓰신 게 다 믿고 있습니다. 한 제가 가지로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에 정수감사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재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 부총리가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오히려 심재철 의원 주말에 업무 추진비 당신도 쓰지 않았냐 이렇게 역공까지 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어떤 전략이라고 무슨 전략인가요? 저 장면을 보면서 우선 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예. 그럼 김동연 부총리는 예, 심재철 의원의 주말 이른바 업추비 사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비공개라 그러는데 예. 넘겨짚은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는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뭐 지금 말하는 걸로 봐서는 정확히 팩트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면 기재부는 다 들여다볼 수 예. 있는데 국회의원이 정부가 예산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 자료 제출하라 그럴 때는 비공개니까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자기들만 알면 되는 자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저 대목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김동연 부총리의 저런 그 공격성 답변이 예. 저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 때 6억 가까운 특활비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 맞습니다. 또 무슨 이 국회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9천만 원 가까운 이 무슨 특활비 그 회의 2번 하고 받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성역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 야건, 국회건 정부건 청와대건 대통령이건 특활비 잘못 쓰면 지금 감옥 가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특활비 잘못 사용한 것으로 지금 사법 처리되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장들 전부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당신도 그랬으니까 우린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논란이 과연 가능합니까? 국민 앞에서. 저는 심재철 의원의 특활비 사용의 부적절성을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알고 있다면 공개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리에 맞고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공격성 답변, 정치적 공세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매우 부적절하게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와대 직원이건 고위공무원들이건 국회의원들이건 특활비나 업추비를 규정 이외에 사용을 해서 예. 국민 세금을 축낸 거라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거라면 모든 사람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처벌돼야지 예. 어떻게 당신도 그렇게 썼는데 왜 자꾸 이것만 문제 삼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미봉하고 가려고 할 생각을 합니까? 예. 저는 그 점에서 국회에서 어제 공방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감사관실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를 심재철 의원이 다운로드를 불법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흔들면서 보여줬던 감사관용이라는 그 단어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저는 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과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정부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감사관용이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내가 이거 들여다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가 열리면 감사관실에서는 가면 어떤 식의 내용을 감사하고 있을까? 그 아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그건 여든 야든 모든 의원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좀 강변처럼 들렸어요. 근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건 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정부가 당초 이야기했던 부적절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일종의 어제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예. 상당한 무슨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오류가를 어떤 식으로든 타고 들어갈 경우에 그걸 갖다가 미리 방지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물론 어제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공세를 위한 이 공격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역공을 하는 측면은 있지만 예. 무엇보다도 저는 먼저 이 정부가 이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국가 중요한 사이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한 자신의 그 잘못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당신들도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께서도 예, 주말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썼으니 우리가 좀 쓰는 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로 삐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심재철 의원이 어제 예고한 대로 또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배례 참배일이라든지 예. 또 마리논 사고 장병들 영견일식 날이라든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맞습니다. 났을 때 그럴 때 등의 야간 등에서 이제 업무 추진비를 청와대 직원들이 좀 사용한 그런 내역이 있다라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을지훈련 기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건 사실과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 지금 영수증을 이제 쭉 다시 취합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업무 추진비 이 카드라는 게 밤 11시 이후에는 원래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한 신문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11시 이후에 231번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 1611번, 술집에서 236번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심재철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 골프장에서도 1,0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것은 매점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선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지 굉장히 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함께 엉켜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야가 적절하게 대화 타협해서 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 밝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면은 검찰 수사하려다가 중단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 검찰은 일단 수사 사건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됩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기소할지 말지.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부적절한 사용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의원 쪽이 그럼 검찰은 끝까지 기소까지 목표로 해서 갈 텐데 그럼 이 선언에서 적당하게 그러면은 자료 넘기고서 불가능하네요. 없었던 일로 합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들 예컨대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를테면 지금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것들 보면 정말 국가적 재난 사태가 있던 날도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액수가 문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KBS 사장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사용했다. 예. 그게 액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김밥 먹은 부분 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전 정권에 대해서 행했던 일들이 이미 있습니다. 특활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는 뭐 업무 추진비 부당하게 사용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KBS 이사 해임권까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그 기준에 맞게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 사건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지 예. 이게 왜 정기국회 초반 국면에 이렇게 소모적 정쟁을 하게 됐냐? 이런 방식으로 다시 양비론으로 덮고 없었던 일처럼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매우 안타깝지만 차제의 이 사건은 갈 때까지 가서 끝을 보는 수밖에 없게 됐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 박사님 말씀만 들어봤을 땐 순탄하게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도 뭐 조 고 교수님. 박사님 예. 말씀처럼만 된다고 한다면 뭐 상당히 뭐 이상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심재철 의원이 다운 받았다는 게 지금 뭐 수십만 건이라는 거 100만 건 이상. 100만 예. 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갖고 있는 내역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조한다면 그럼 정기국회에서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 산적한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입법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산명도소 일필이다. 예. 지금 현재 과연 이러한 문제를 갖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이 날을 세워서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이 한가한 거냐는 뭐 한가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 추진비를 둘러싼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 상당히 관리의 그 잘못된 측면을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 예. 제 생각에 이걸 무한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양쪽이 부딪힐 것이 아니라 적정한 타협점은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을 먼저 지금 봐달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인 것이거든요. 오늘 뭐 지금 신문들 사설 보면 이 무모한 정쟁은 이제 그만두고 예. 적절한 타협점을 찾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충분하게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뭐 일단 그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긴다 하더라도 물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재판에 가서는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대로 맡기든다 하더라도 이왕 내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러면 다 공개를 미리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감사원에다가 그 감사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또 국회에서 따져보는 그러한 방법이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기우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은혜 장관 현역 의원 최초로요, 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결국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인데 어제가 이제 56세 되는 생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청와대에 와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러한 시선을 기대로 바꾸겠다라고 그런 취임 일성을 좀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죠.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 부분을 원래는 2020년부터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1년 당겨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내일 이제 대정부 사회 분야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아마 야당에서 강력한 공세를 이와 관련해서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요, 대통령이 어제 임명식에서 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인사청문 보고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채택도 못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억울해 할 수도 있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하면서
부총리, 그 교육부 장관을 안 부르고 또 딴 분만 계속 불러서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는 불러서 그냥 호통을 칠 것 같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으니까 예, 힘을 실어주려고 마음을 쓰는 건 당연합니다. 예, 뭐 그래서 저 대통령의 저 발언을 뭐 국회를 모욕할 의도를 갖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게 청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 시작하는 이 장관한테 힘 실어주는 덕담이라고 저 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덕담은 아니고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들,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의 난행을 겪은 사람들은 대개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각오를 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른 장관들보다 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더 이 부처 장악을 좀 빨리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관 임명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장관 공백, 부총리 공백 사태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여론만 봐도 이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은혜 장관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가지 이 신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 교육부 장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교육 철학과 교육 정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임명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은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보여준 장면이 지금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임명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 뭐 가문의 영광이겠죠. 또 시어머니한테 청와대를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저 장면을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가부 장관이라면은 뭐 집안의 어른을 모시고 간다는 게 뭐 그래도 억지로라도 뭐 연결이 되지만 예,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저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유은혜 장관한테 바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 교육의 큰 그림과 당장 대입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이 당장 구체적으로 지시했잖아요. 내년부터 저 고등학교 그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뭐 예산이 1조 5천억인가 드는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쌓여진 현안이 한둘입니까? 근데 유은혜 장관이 장관으로 보인 첫 번째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 정치예요. 예. 그러니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근데 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뭐 장인어른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특이한 모습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차 교수님. 저는 어제 저 모습 보면 상당히 좀 훈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많이 달리는 것 다르시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 임명장을 수여할 때 항상 가족을 대동하게 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가만사성 뭐 그런 아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이렇게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단순히 친정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모시고 간 측면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좀 훈훈한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부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뭐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사실은 어제 그 청와대가 그 유은혜 장관에 대한 그 장관 임명을 그 강행한 측면도 뭐 저는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지난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결정적 하자가 없었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강하게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교육 개혁에 대한 이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임명을 한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제 이 그 청와대가 이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당의 뜻이 일반 다수 국민의 여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이 국회를 무시하고 특히 야당의 견해를 무시하는 데 대해서 이 오만과 독선이다, 오기고 불통의 정치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일종의 청문경과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몸을 낮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야당의 뜻을 그럴수록 더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또 특히 우리가 이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이 협치해 줄까요? 이런 식의 태도 자체는 정말 더 진짜 지적받아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협치라는 부분은 예. 청와대 권력을 가진 측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지 반대하는 세력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유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향후 전국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예.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하고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야당이죠. 정의당에서도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청와대로 갔을 때 임명한 경우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임명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그렇다면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의 의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의 적절성 여부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라고 하는 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그 부분을 임명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왜 하는 것이냐는 무용론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정의당에서는 이 유은혜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이라든지 장관으로서의 능력은 있다라고 정의당은 보지만 예. 이런 청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청문회의 무용론이 자꾸 커질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권 여당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한국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TV조선 9시 뉴스에 출연해서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다만 내 아니고는 혁신을 할 사람이 안 보이기에 그러면 나라도 하겠다. 이 한 사람을 희생을 해도 많이 박수를 받을 수 있고 60% 70%를 물갈이를 해도 지탄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칭찬 안 될 수도 있고 다 함께 갈 수도 있고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각오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네, 조강특위 구성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은데 당초 외부 위원으로 거론됐던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거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2004년에 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이문열 작가가 지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자유한국당 인사로부터도 그런 제안을 받았고 조강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리고 한 지인으로부터도 그런 의사를 전달을 받았다. 그때는 좀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명백하게 좀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거론됐던 이진곤 전 윤리위원장도 뭐 고민 중이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전원책 변호사가 아마 빠르면 오늘 중 한 3명 외부 인사를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친박, 비박 이러한 프레임에서 좀 자유롭고 보수 이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뭐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총장이 이제 당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정권을 휘둘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했었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거의 대부분 내락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직접 이야기하기를 자원들을 일사불란한 전사로 재편하는 것이 조강특위의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제는요 그제죠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를 쓸 거다 이렇게 강한 쇄신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고 박사님?
뭐 기왕에 조강특위 위원이 됐으니까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맥락 전체를 다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자막 이 자료에 보면 나 아니면 혁신할 사람이 안 보이기에 나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만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혁신할 사람이 안 보인다. 지금 한국당은 혁신비대위원회 체제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줄여서 비대위원장이라 그러지만 혁신비대위원장입니다. 예. 당 혁신하겠다고 이미 비대위원회를 꾸렸고 그리고 이 당무위원회도 외부 인사 뭐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 강화 특위를 지금 이 가동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 한 명을 영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부 영입된 이 조강 특위 위원이 나 아니면 혁신할 사람이 안 보이기에 나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볼 것이며 또 이 사람이 또는 앞으로 함께할 조강특위가 주로 할 일이 당협위원장 교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시쳇말로 이 칼을 휘두른다는 건데 이건 뭐 전원책 변호사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뭐 칼을 휘두르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그런 상황일수록 칼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쳐내야 될 그 희생자들 예. 앞에 명분도 있어야 되고 겸손함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실함과 진정성이 전달이 되어야 이를테면 교체당하는 사람도 승복을 시킬 수 있고 분란이 있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 아니면 혁신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섰다. 이렇게 마치 이 완장찬 점령군처럼 이렇게 나서나면 사실은 부드럽게 될 일도 굉장히 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조금 말을 줄이는 게 좋겠고 예.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을 사람, 교체 대상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 신중하게 언행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제가 걱정 삼아 그 말씀 드립니다.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면은 더 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전원책 변호사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고 박사님의 고언을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겠네요. 적극 수용할 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뭐 사실 뭐 전원책 변호사가 왜 이 시점에 과연 이 지금 원래 본인이 여러 차례 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제의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고사하고 지금 조직 강화 특위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권을 자기가 다 지금 부여받고 그리고 또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해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이러한 기회 자체가 본인이 그동안 쭉 이야기해왔던 보수 혁신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때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본다고 한다면 자신의 소신대로 아마 상당히 그 원칙대로 아마 인적 쇄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이 당의 혁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 이 당의 체제를 꾸려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내년 그럼 2월 내년에 예. 뭐 연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전원책 변호사는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서 완전히 바꾸자는 이야기지만 통합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당의 태도대로 그냥 그 모양 체제로 그 집틀로 지금 전당대회가 열렸을 경우에 거기에 당권을 잡는 사람은 우리가 대충 예상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누가 되든 예.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식으로 다시 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책 변호사가 아주 자신의 원칙대로 그 보수 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 결과를 어떻게 끝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렇네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과연 내년 뭐 2월 전당대회 이후에는 또 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